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베센트의 발언이 부담되기는 했으나 양호했던 소매 판매 덕분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일단은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테슬라의 하락은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우리 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테마단의 종목들 드론이나 EV톨 혹은 양자에서도 꽤나 활발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국내에서 연결될 만한 종목들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트럼프의 발언이 조금 잠잠하다라는 것이 시장의 호재가 되고 있는 지금인데요. 여러 변수들 지켜보면서 시장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장 분위기부터 살펴보시죠. 관세발 경기 침체 우려로 지난주 폭락했던 뉴욕 증시가 이틀째 회복 시도에 나섰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진행이 됐고요. 특히 다우지수가 0.9%, S&P 500 지수는 0.6% 상승하면서 5,675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사실 오늘 나왔던 시장의 재료들만 보면은요, 하락을 할 수도 있을 법한 재료들이었습니다. 2월 소매 판매가 0.2% 증가에 그치면서 예상됐던 수준을 한참 밑돌았기 때문인데요. 웰스파고 측에서는 오늘 나온 소매 판매 보고서가 경기 침체 신호라기보다는 제한적인 경기 둔화 혹은 완화의 신호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긍정적인 톤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지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주말 사이 NBC 방송과 가졌던 인터뷰 내용이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증시 조정은 건강하다, 경기 침체 가능성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우려스러운 발언들을 내놨는데, 그러니까 관세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를 위한 단기적인 증시 조정은 감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트레저리 파트너스 측에서는 최소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시점이죠. 이때까지는 시장이 높은 변동성을 유지할 거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백악관에서는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했던 만큼 이때까지 이후에 변동성은 유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미국의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나왔던 이 소매 판매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 미국의 GDP의 3분의 1을 소비 지출이 차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소비와 관련한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면 침체 우려를 자극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지표가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는 이유, 일단 수치를 보시면 0.2% 전월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었고, 심지어는 1월의 수치도 원래 마이너스 0.9%였는데 마이너스 1.2%까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감소했던 품목들을 보면은 식품과 에너지, 가전, 여가 등이 이렇게 크게 감소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보시면 전월에 0.9% 하락을 했었다가 반등을 했다. 이 포인트의 시장은 안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1월이 이렇게 크게 급감을 하게 되면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침체 오는 것 아닌가, 이런 해석이 등장했는데 그래도 그거보다는 나아졌다. 여기에 안도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변동성이 높은 품목들이죠. 자동차, 가솔린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확인해 봤을 때 근원 소매 판매는 1%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근원 소매 판매가 실제 GDP, 소비자 지출 구성 요소와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보니까 그래도 경기가 견조하게 버텨줄 수 있겠구나, 이런 시그널로 해석이 된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다행스럽게 여겨볼 수 있겠죠. 이제 벌써 그 월가 IB들 가운데 세 번째 목표가 하향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RBC 캐피털에서 목소리를 냈는데요. S&P 500 지수의 연말 목표치를 기존의 6,600에서 이제 6,200으로 내려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는 골드만삭스와 마찬가지로 낮아지는 GDP 성장률 예상치를 제시했는데 기존의 2%에서 이제는 1.6%의 성장만을 내다보고
나오고 있는 상황. 이러한 성장 둔화는 증시가 극복하기 어려운 상당한 역풍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월가의 성장 전망이 후퇴하고는 있지만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기관은 아직 없다.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인 월가 IB들의 목표가 쭉 그려주고 있는데요. 오펜하이머 측에서 7,100포인트로 가장 불리시한 관점을, 가장 베어리시한 관점으로는 스티펠 측의 5,500포인트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확인해 보시죠. 오늘 시장만 두고 보면은 M7 종목들이 주도권을 잃은 듯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M7들은 보합 혹은 하락세를 나타내는 반면에 그 밖의 업종들이 이끌고 가는 장세가 펼쳐졌죠. 이 말인즉슨 지난 2년 동안 시장을 떠받들었던 M7의 뚜렷한 강세 없이도 시장이 오를 수 있구나, 이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그만큼 M7이 리더로서의 지위를 잃은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M7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국내 서학개미들의 투자 전략에도 변화가 필요할 텐데요. 최근 월가에서도 관련해서 아주 뜨거운 디베이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엔비디아의 이 GTC 컨퍼런스가 개막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가는 1.8%의 약세로 진행이 됐죠. 다만 그 밖의 반도체주들은 대체적으로 견조했습니다. AMD와 인텔 등이 3%, 6%대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고요. 테슬라는 급락으로 진행이 됐죠. 4.8%의 마이너스권, 주간 기준으로 8주 연속 하락하면서 역대 최장 기간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종목입니다. 필수 소비재 섹터의 월마트가 2.5% 급등으로 진행이 됐고요. 금융업종으로 갔을 때에는 버크셔 해서웨이, 일본의 5대 종합 상사를 지분을 늘렸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주가 1%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 S&P 500 지수가 올해 들어 4% 하락하는 동안 10% 넘게 상승하는 등의 아웃퍼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특징주들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오늘 이렇게 급락세를 보였던 이유,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비아디가 어제 5분 만에 완충이 가능한 새로운 충전 시스템을 공개했죠. 주행거리는 총 470km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주호 측에서는 목표가를 $515에서 $430로 낮춰 잡았습니다. 1월에 이어서 2월의 판매 실적도 저조할 거라는 예상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이렇게 개별적인 악재들로 인해서 혼자 빠졌지 나머지 전기차 관련주들은 그래도 견조했거든요. 리비안과 루시드 2%, 3%대의 강세로 진행이 됐고요. 인텔의 급등, 그 배경에도 두 가지 이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8나노 공정의 첫 CPU를 내년 1분기에 공식적으로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는 이 타임라인이 중순 이후로 밀릴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그보다는 빠르게 노트북용 AI CPU를 공개한다라는 계획이고요. 이와 더불어 리프탄 신임 CEO가 조만간 2,500만 달러의 자사주를 매입할 거라고 예정된 소식 역시도 투심에 힘을 줬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주가는 하락한 가운데 대만 미디어텍과 차세대 AI 칩, 이 TPU 개발에 협력할 거라는 보도가 들려왔습니다. 기존 협력사인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단절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브로드컴의 주가는 0.5% 밀려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 증시 특징주들까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뉴욕장에서 들고 갈 만한 포인트들이 참 많은데요. 국내 증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뉴욕장의 그러한 분위기를 어제 국내장이 이미 일정 부분 좀 반영을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어제 국내장 지수단으로 봤을 때는 참 분위기가 괜찮았었죠. 양지수 모두 다 1% 이상이었고요. 코스피는 1.7%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의 급등으로 코스피가 2,600선을 다시 돌파했죠. 거기에 기존의 주도주였던 방위산업, 조선 섹터도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알테오젠이 장 막판에 급등하면서 다른 종목의 수급을 조금 빼앗아가긴 했으나 일단 그 덕분에 코스닥 지수는 1% 이상의 상승이었죠. 반도체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면서 반도체 소부장과 HLB그룹 그리고 엔터주들의 강세가 어제 지수를 받쳐주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시장이 양호했던 이유들을 들여다볼까요? 일단 주말 사이에 조금은 조용했던 트럼프 그리고 미국의 셧다운 우려가 완화된 점이 전체적인 베이스를 깔아줬고요. 중국에서도 중국 국무원의 소비 촉진안이 발표됐습니다. 발표된 중국의 데이터도 양호했죠. 이 역시 우리 시장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GTC 2025 일정을 앞두고 반도체, 양자, 유리기판, 액침냉각 등등으로 시장에 기대가 조금 유입되면서 관련한 특징주들이 많았다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2월 말경부터 꾸준하게 언급드렸던 3월의 일정 중에 한 줄이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삼성전자 방문에 대한 기대, 그 점이 드러나면서 어제장에 강하게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외국인 기관의 수급 유입이 들어왔습니다. 특히나 어제장에 외국인의 매수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점에서 이것이 단발적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연속성을 뜰 것인지가 앞으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일단 시장은 여러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정 남아있는 것들에서 일정에 대한 인식을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 GTC에 대해서는 일단 기대로 기다리고 있었고요. 소매 판매, FMC 그리고 헌법재판소 관련한 일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의 변수가 되고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겠으나 결국에는 일정은 지나간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어제는 해석이 됐습니다. 일단 밤사이 소매 판매는 지나가게 됐죠. 자, 어제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닥의 알테오젠의 급등으로 지수가 강하게 올라갔고요. 이들은 그 섹터의 분위기를 명확히 암시하기도 해서 반도체와 바이오를 놓고 한번 잘 분위기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속성이 되겠죠. 일단 모처럼 시총 1위 종목으로서 삼성전자가 위험을 보여줬던 어제였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 사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짚었던 내용들이 다수입니다. GTC 2025를 앞둔 일정에 대한 기대감, 여기서 HBM에 대한 얘기가 무엇이 나올 것인가, 혹은 CXL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가 있을 것인가, 액침냉각, 유리기판 등등 GTC에 대한 일정 모멘텀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것이 또 변수가 돼서 흔들림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은 열어둬야 됩니다. 그리고 반도체 가격, 샌디스크의 4월부터 낸드값 올린다는 이슈와 DDR5 현물 가격의 반등 이슈 저희 짚은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으로 인해서 반도체 수요 계속 메모리단에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 국내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올 것이고 그들의 수급의 1순위는 결국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가 될 수 있다라는 수급에 대한 이야기도 짚어봤었죠. 외국인의 수급이 어제 삼성전자 등으로 들어왔고 기관의 매수상이 1위권부터 30위권까지 본다면 그중에 한 60%는 거의 다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반도체 쪽으로 최근 들어 수급이 조금 집중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거기다가 삼성전자의 매력적인 밸류도 긍정적인 평을 받았죠. PBR 0.99배, 한 배 미만,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시각이 어제는 좀 영향을 줬고요. 배당 수익률도 업종 평균을 상회하는 점도 주목받았죠. 하지만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또한 하나의 삼성전자의 상승 이유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그룹의 오너 일가들의 주식담보대출 만기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그룹 오너 일가들의 주식담보대출 만기 도래 경 일정 부분의 주가 수준이 되어줘야지만 기존의 대출 조건과 유사하게 대출을 연장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를 앞두고 주가 부양이 조금 있었지 않겠는가라는 시각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홍라이 관장부터 이부진
이호진 사장, 이서연 사장 모두 다 3월에서 5월까지 대출 만기가 도래한다라는 점에서 일정 부분 주가를 올려놔야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나오는 거죠. 이 이슈가 삼성전자의 좀 긴 차트 한번 열어봐 주실까요? 작년 11월경이었었죠. 삼성전자가 당시에 엄청난 자사주 매입 관련한 뉴스를 냈었는데 그때 당시도 11월 대출 만기를 앞두고 주가가 올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점을 봤을 때 이러한 움직임이 좀 같이 맞물리지 않았는가 이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어제 이재용 회장이 그런 코멘트를 했죠. 사직생의 각오, 대대적인 경영 쇄신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회장으로 올라서고 나서부터 처음으로 얘기한 점이라고 하네요. 경영진의 문제를 지적했고 조직의 변화를 강경하게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슈 등이 좀 맞물려서 어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며 삼성전자가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었던 거죠. 이때가 작년 11월 부양 이슈가 나왔던 때입니다. 대출 만기 도래 일정이 있었던 때고요. 이번에도 그를 앞두고 주가가 강하게 올랐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내용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 올라간 게 아니냐. 삼성전자의 상승의 의미를 파악해 볼 수 있고요. 또 중요한 건 앞으로 지속성이 될 겁니다. 그냥 단발적으로 삼성전자 이렇게 오르고 끝난다면 사실 섹터에 큰 의미를 주진 못하겠죠. 지수에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미국의 중국으로의 수출 규제 이것이 만약 계속 강화된다면 중국으로의 우리 메모리 수출이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살펴야 되고요. 트럼프의 칩스법에 대한 코멘트도 일정 부분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GTC 일정과 오너일가 대출 일정이 좀 마무리되고 나면 일정 부분 소강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도 변수로 체크해 두죠. 그래도 어제 상승은 반갑게 느껴지긴 했습니다. 삼성의 꿈 엔비디아. 삼성이 이제 고성능 HBM에 대해서 엔비디아 납품이 가능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 우리가 한 2년 동안 희망 고문을 당하고 지금은 약간 일정 부분 언젠간 나오겠지, 나오면 나와라 이런 분위기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독 뉴스로 또 하나 이 희망 고문의 소식이 전달이 되네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향 HBM3E 후공정 실사 고득점을 획득했다. 퀄 통과가 5월 말 혹은 6월 초로 유력하다라는 기존의 그 희망 고문 레파토리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거기에 SK 하이닉스가 HBM4 공급을 좀 빠르게 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 요소까지 등장했죠. 만약에 반도체 진영에 힘을 받게 된다면 HBM 밸류체인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신영증권의 정리 내용에다가 제가 또 몇 가지 추가 정리한 표입니다. 당연히 HBM 제조 쪽에서는 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있고요. 마이크론 이번 주 실적 중요한 일정이죠. 그리고 장비에서는 증착, 검사, 계측 장비, 어닐링 장비, HBM 후공정 장비 등 이쪽들이 거의 다 메인이죠. 여기에서 시세들을 주로 주는데요. 만약에 삼성향으로 본다면 일부 삼성향 종목들을 좀 더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짚고 가겠습니다. 소재 부품의 종목들, 디자인, IP, 신뢰성 쪽의 QRT까지 같이 넣어봤으니까요. HBM 밸류체인 오늘 관심을 받게 된다면 이러한 뉴스가 있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다만 삼성전자 퀄 통과 이슈는 단독 뉴스라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삼성전자와 이런 반도체 진영을 살폈고요. 어제 희재 앵커가 정리해준 내용, GTC를 앞두고 반도체 진영의 각 분야별로 이런 이슈가 있다라는 점 지난주 저희 타이탄 짚어봤었죠. SSD 쪽도 같이 한 번 더 들여다보시죠. 자, 이렇게 반도체 일정의 중심에는 지금 GTC가 들어가 있습니다. 젠스낭 트레이드, 과연 액침 냉각 유리 기판, HBM, CXL, 소캠, 로봇, 양자 이쪽으로 힘을 실어줄까요? 오늘은 또 통신단으로 AI 랜 솔루션을 엔비디아가 공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나왔습니다. 통신주 일단 체크를 해두도록 하죠. 어제장에서는 액침 냉각 유리 기판 혹은 로봇, 양자, 전력 등의 종목 그리고 반도체까지 같이 강세였는데요. 오늘도 시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일단 엔비디아는 밤사이에 1% 정도 빠지기는 했습니다. 자, GTC 2025가 기대감 소멸로 이어질지 아니면 동력이 추가돼서 더 강한 상승 탄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죠. 일단 개막했고요. 이제 젠슨왕이 기조연설에서 우리는 힌트를 또 얻게 될 겁니다. 로봇과 양자 일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관련한 소식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저희 측에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시가총액 1위였던 삼성전자의 이슈에서 반도체 GTC를 살펴봤고요. 코스닥의 시총 1위 알테오젠의 흐름도 살펴봐야겠죠. 다들 아시다시피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모멘텀은 ALT B4입니다. 플랫폼 기술, 그러니까 정맥 주사가 아닌 피하 주사로 변형시키는 피하주사 제형 전환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죠. 이것으로 인해서 2040년까지 특허 관점으로 보호받고 관련한 기술 이전 계약이 계속될수록 지속적인 매출이 더해진다. 이것이 지금 알테오젠의 주가를 밀어올리는 가장 큰 이유이죠. 그런데 알테오젠이 작년 11월에 주가 충격을 받으면서 순식간에 급락 흐름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내용은 바로 할로자인과 특허 침해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됐었죠. 물론 계속적으로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머크가 그것을 검토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했을 리 없다라는 얘기로 시장에서 대변되긴 했었으나 한켠에서는 일정의 불안감을 안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2월 달에는 머크와 계약 변경이 있었죠. 비독점이 아니라 글로벌 라이센스 독점 계약에 대한 이슈. 결국 머크로부터 굉장히 많은 돈을 수취할 수 있게 된 알테오젠. 어찌됐건 계속 30만 원 중반을 깨지 않고 지켜내는 흐름을 기록하고 있었던 알테오젠인데요. 어제장에 갑작스럽게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장 후반에 엄청난 장대 양봉을 세우면서 12% 급등세를 보여줬죠.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자회사인 매드 이뮨과 ALT B4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SC 제형 전환 기술로 세계 의약품에 대한 기술 개발 계약이었다라는 점이고요. 2025년도부터 해서 이제 로열티 기간 만료일까지 계속 이 계약이 진행이 되는데요. 총 계약 규모가 1조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영국과 미국에 있는 매드 이뮨에서 계약금과 마일스톤을 받게 되고요. 로열티는 또 별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상당히 큰 계약 규모라는 점에서 어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반응을 보였고요. 어제 유달리 이것이 더 강했던 것은 바로 특허 침해 논란이 해소됐다라는 시장의 해석이었습니다. 이 11월 달에 있었던 할로자인과 특허 침해 관련한 우려가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6월 달에 특허청 무효 심판 청구 결과를 받아들게 되면 이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겠는가 시장은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보다 앞서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런 SC제형 전환 기술 계약이 추가로 있었다라는 점에서 자,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는 글로벌 매출 7위입니다. 이런 계약 관련의 특허 논란이 있는데도 계약을 했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알아보고 조사했을 때 문제가 없어서 계약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시각으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특허에 대한 특허 침해 논란에 대한 불안감을 말끔하게 좀 해소해주는 느낌이 있었고요. 어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월 들어서 이제 호실적 소식과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이슈가 더해져서 주가가 이제 43만 원대 후반까지 넘어섰는데요. 45만 원 전고점 부근을 잘 돌파하고 더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일정 부분 수익을 챙겨야 될지 고민이 커질 겁니다. 다만 남아있는 일정들을 고려했을 때는 충분히 알테오젠 보유자분들에게는 지속 보유할 유인이 될 수도 있겠죠. 산도지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이슈, 또 머크의 키트루다 SC 허가와 제품 출시에 대한 일정 등이 남아 있습니다. 자, 알테오젠의 이러한 해소, 빌드업이 그동안 차곡차곡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2019년도 글로벌 제약사 GPC와 ALT B4로 계약을 맺었었고요. 2020년도 머크, 2021년도 인타스, 2022년도와 4년도에 산도즈, 그리고 작년에 다이치상쿄,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 일정까지 추가가 됐습니다. 거기에 유럽 폐하마켓 일정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 11월에 특허 침해 관련해서 논란이 있어 주가가 빠졌던 부분
부근을 고스란히 만회한 지금 여기서 그 전고점 부근을 돌파하고 더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시장에 꽤나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알테오젠의 급등이 나옴과 동시에 다른 쪽에서는 약간의 수급 뺏기는 현상이 나타나기는 했었는데요. 시장에 자금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전자, 알테오젠의 급등, 수급을 잡아먹고 다른 종목의 수급을 좀 빼앗아가는 요인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이들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가운 요소였습니다. 알테오젠의 빌드업, 주가가 어디까지 반응할지 한번 지켜보셔야겠죠. 자, 지금의 시장에서 시장을 3등분으로 나눠서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GTC와 삼성전자로 대변되는 반도체 진영. 어제 반도체 이쪽 종목들 올라갔고요. GTC 전력기기 한 번 더 자극할지 몰라서 일단 넣어봤습니다. 로봇과 유리기판 양자기술, 여기 하나 더 더한다면 액침 냉각까지 GTC로 영향받는 종목군들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밖에는 수주로 또 나눠볼 수가 있겠죠. 방위산업, 유럽의 자주국방 이슈, 또 조선은 수주전에 대한 결과 임박 이슈, 이렇게 해서 어제 또 추가 강세를 기록했고요. 개별 모멘텀으로는 앞서 봤던 알테오젠, 그리고 큐리옥스 바이오도 어제 모처럼 올랐더라고요. 엔터는 중국 지표가 괜찮았다라는 점과 판공청의 공영기획사 인센티브 이슈가 있어서 어제 또 강했습니다. 그 밖에는 밸류업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들 각각에 나눠서 포트에서 어떤 전략을 취할지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이네요. 하나 시스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슈가 있었던 만큼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화. 호주의 오스탈을 또다시 인수하려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 호주의 오스탈이 무엇인가 살펴보죠. 해군 함정과 고속 페리 혹은 석유가스 플랫폼용 선박을 만들어내는 업체입니다. 본사는 호주에 있기는 한데요. 미국 엘라베마 조선소를 통해서 미국 해군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오스탈이죠. 호주 해군과 미국 해군의 선박을 설계해서 건조하고 납품하는 방산업체로 보면 됩니다. 하나그룹이 작년에도 인수를 추진하려다가 한번 무산됐던 바가 있는데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 시스템이 유상증자를 공시했습니다. 그런데 증자 참여 목적에 호주 등의 글로벌 시장을 진출하기 위해서 호주 현지 자회사 오스탈을 공개 매수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자, 하나그룹은 하나오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오스탈을 인수하게 된다면 미국의 필리조선소와 미국 엘라바마에 있는 오스탈 조선소를 같이 양쪽에 끼고 미국의 해군 산업, 미국의 MRO 사업을 좀 따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한화의 나름 야심찬 야욕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이 뉴스는 장 마감 이후에 공시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제 장중 주가는 이미 하나오션,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 전반적으로 조선과 방산이 함께 올라가는 분위기 속에서 이들 역시나 주가 강세 흐름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호주의 외국인 투자심사위원회나 미국의 국방방척 안보국 등의 승인은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하나그룹주의 변화를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 여기서 연결되는 종목이 당연히 이번에 유상증자로 오스탈 인수에 참여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도 봐야겠지만 하나오션도 같이 체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갖고 있는 가지게 되는 오스탈 지분을 하나오션 지분과 좀 맞교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이 거론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는 하나오션의 지분을 더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오션을 통해서 오스탈의 지분까지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오션까지 같이 봐야 된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하나오션. 작년에도 대기업 시가총액에서 한화가 정말 순위를 많이 줄였었는데 더 줄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화그룹주가 중심에 서는 데는 일정 부분 미국 모멘텀을 계속 받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조선편의 한 가지 뉴스 보겠습니다. 13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미국 해군 보급함인 윌리 시라호가 처음에 6개월 전에 우리에게 도착했을 때는 굉장히 꼬질꼬질한 상태로 유령선과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MRO 사업을 통해서 삐까뻔쩍하게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거죠. 하나오션 MRO 팀의 팀장 발언은 이랬습니다. 처음 올 땐 유령선 같았는데 이제는 30년은 더 쓸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결국 미국에서는 한국의 동맹국에서 조선 강국이라는 한국의 입지를 갖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이 지금까지의 조선을 밀어 올린 것이고 얼마든지 이 뉴스는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꿈은 결국 조선을 재건하겠다라는 것이죠. 과거 세계적인 조선업의 능력을 보유했던 미국이 여러 이슈로 인해서 조선업이 몰락하는 과정을 겪게 되고요. 그 시기 동안 1위로 치고 나왔던 중국이죠. 미국은 이제 해군과 조선 물동 전반에서 중국에게 밀리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강력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의 손을 잡고 가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고요. 일본에서도 조선사들 그리고 한국에서도 조선사들의 주가 강세가 같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되겠죠. 미국의 계속 조선을 재건하기 위한 트럼프의 빨리빨리 코멘트가 더해지고 있는 만큼 조선의 모멘텀이 앞서 그런 하나그룹주의 변화와 함께 맞물려서 더 강하게 등장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월 13일이었죠. 한화의 불꽃쇼라고 하며 한화그룹주들의 전반적인 모멘텀을 체크했었는데요. 한화그룹 대기업 집단 시가총액 작년에 이제 6위권으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이들의 중심에는 방위산업과 조선 그리고 트럼프 무풍지대라는 키워드가 자리하고 있죠. 어제도 하나시스템 10% 급등. 물론 방산 쪽에 유럽의 자주국방 이슈 거기다가 이제 계속해서 수주에 대한 모멘텀 폴란드 쪽에서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방산이 강하다라는 점과 조선 이슈, 트럼프 이슈가 같이 맞물린 결과가 될 겁니다.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 하나오션 어제 전반적인 강세 흐름을 나타냈고요. 최근에는 하나비전도 반도체에서 좀 관심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변동은 다소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2015년도 삼성 테크윈이었었죠. 삼성에서 한화가 인수를 하고 나서 주가가 몇 년간은 재미없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그룹주 내에서 조선 방산의 이런 변화 포인트 등이 맞물리며 한 2년 동안 굉장히 강했습니다.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네이버를 제치고 코스피 시가총액 8위권으로 올라오는 흐름까지 나왔는데요. 당분간에 하나그룹주 더 지켜볼 수 있을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슈들 짚어봤고요. 연결고리 오늘 시장에 이런 이슈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판인데요. 살펴보시죠. 전체적으로 뉴욕장은 우리에게는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엔비디아는 비록 조금 내리긴 했습니다만 물론 테슬라도 빠졌죠. 다만 뉴욕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중립 정도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는데 다만 OECD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크게 낮췄다라는 점에 경기 우려감이 부각된다라는 것은 당연히 시장의 비우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섹터로 봤을 때는 반도체의 지속성 확인이 필요하겠죠. 앞서 봤던 삼성전자의 퀄 통과에 대한 뉴스도 있겠지만 일단 삼성전자의 전체적인 시장을 끌고 가주는 힘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봐야 되고요. 그 외의 반도체 이슈들도 점검해야 됩니다. 밤사이 인텔 흐름이 나쁘지 않았던 가운데 인텔 관련주들 개별단으로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반도체 가격에서 만약 휘청이게 된다면 지금의 상승 동력이 약간 약해질 수 있다는 점 반도체 가격단을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진영에서는 앞서 체리낸커 전달 주셨다시피 테슬라 하락에 좀 영향을 줬던 비아디 관련한 소식이 있었죠. 5분 충전으로 470km를 주행하게 된다라는 비아디의 이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비아디 관련주 혹은 LFP 배터리 관련주 일단은 체크가 될 텐데요. 전반적으로 테슬라 하락에 2차 전지가 흔들림을 보일지 아니면 LFP 배터리 관련주들 중심으로 그래도 좀 선전을 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슈였고요. 그 밖에 오늘 뉴스입니다. 중국의 소비 부양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중국 소비주, 화장품이나 엔터, 콘텐츠는 체크해야 되고 잠시 후에 엔터주는 미나 앵커가 브리핑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드론과 EV톨, 밤사이 드론주들이 왜 이렇게 강했을까요? 어뉴주얼 머신스가 24% 올랐고요. 드라곤플라이가 17%, 레드캣 홀딩스,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조비, 아처 에비에이션
밸류에이션 등이 같이 올라줬습니다. 그리고 GTC 일정 앞두고 양자주들도 계속 들썩들썩 하는데 하루는 D-Wave, 하루는 리게티, 그리고 오늘은 아르키 퀀텀이 56%나 급등하기도 했네요. 하루 만에 56% 올라버리면 주주들의 기분은 어떨까? 못 겪어봤는데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삼성의 휴머노이드 청사진 뉴스가 나왔죠. 레인보우 로보가 시메스 등과 정보과제를 수행했던 바가 부각이 돼서 어제 시간 외에서 시메스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다른 로봇 대비 조금 못 갔던 쪽이다 보니까 시메스가 반응을 보인다면 단발적인 시세 정도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원전은 이 한국의 민간국가 지정 이슈로 인해서 어제 흔들림이 있기는 했었는데요. 체코 원전 본계약 이슈와 이게 계속 좀 맞물리는 뉴스라서 노이즈 이후에 회복할 수 있을지 봐야 되겠고요. 트럼프와 푸틴의 통화가 이제 임박했습니다. 예전 얼마 전 통화에서 1시간 반 통화했는데 이번에는 종전에 대한 휴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오가게 될지, 그러면 재건과 건설 기계 쪽이겠죠. 건설 기계 쪽도 최근에 실적들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 광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광물을 캐내는 쪽에서도 광물 안보에 이런 쪽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사이버 보안에서는 알파벳이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인 위즈를 인수하려 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서 일단 뉴스 측면에서 넣어봤습니다. 일정으로는 트럼프와 푸틴의 통화 이제 3월 18일 오늘 예정이 돼 있고요. 엔비디아 GTC 일정은 계속적으로 이번 주 내내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FOMC와 일본의 금리 발표, 그리고 탄핵 심판 관련한 선고 이슈가 언제 나올지 체크가 필요하겠죠. 무엇보다 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곡 일정은 4월 2일이 될 겁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 이슈가 어떻게 전개되는가가 지금의 시장에서는 가장 큰 변수일 테니 같이 호흡하시면서 체크해 주시죠. 자, 중국의 소비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엔터 쪽 살펴보겠습니다. 미나 앵커, 엔터 어제 분위기 나쁘지 않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알령 해제 기대감, 그로 인해서 붐이 일어났었던 엔터주들입니다. 그동안 좀 조정이 나오면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는 불씨가 사그라든 것일까, 이러한 생각도 드는 요즘이었는데 어제 또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따라서 엔터주들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날지 그 부분 함께 가늠해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이 엔터주들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이번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증시가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상반기에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봤는데요. 이렇게 꽃샘추위가 시장에도 잠시 도래를 한다면 어떠한 전략을 챙겨가야 할지 봤더니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성장주보다 방어주 중심의 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봤고요. 교보증권에서는 올해 내수 중심의 방어주로는 포트폴리오로 조정을 할 때 엔터주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엔터주들은 크게 두 가지 메리트를 갖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의 관세 부담이 현저하게 낮다는 점, 또 올해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는 점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 엔터 4사의 주가 흐름도 함께 비교해 보시죠.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요. 지난 10월부터 올해까지의 차트 흐름을 보실 수가 있는데 빨간색이 YG 엔터테인먼트고요. 파란색이 SM, 초록색이 하이브, 그리고 노란색이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대체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려 나갔는데 최근에는 고개가 살짝 꺾이기는 했죠. 그리고 그 안에서 JYP 엔터테인먼트가 이 중에서 가장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면서 그 꺾임의 각도도 가파르게 나타났습니다. 전일 종가와 고점을 확인해 보시더라도 최근에는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 눈여겨보실 수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또 한번 기로에 놓인 거죠. 갈지 아니면 여기서 꺾일지, 재료가 소멸된 것일지 그 부분이 투자자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K-팝 잘 간다며 이런 생각이 드시죠? 스멀스멀 올라오는 K-팝 위기설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10년 만에 음반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2023년과 작년 2024년을 비교했을 때 대체적으로 일본과 유럽 국가에서는 음반 판매량이 현저하게 감소했습니다. 일본에서는 24% 넘게 감소했고요. 네덜란드가 35%대로 가장 많이 감소한 가운데 프랑스와 영국에서도 두 자릿수대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2023년에 K-팝 음반 판매량은 다 합쳐서 1억만 장을 넘겼는데 이게 2024년에는 1억만 장이 깨졌습니다. 한 20% 가까이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의 마음에 우려감을 심어줬습니다.
자, 2월에서 찾아보는 희망이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이렇게 K-팝 위기설이 도래한 가운데 정말 희망은 없는 것일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부분은 2024년 그 판매량이 감소했다는 것은 결국 과거의 일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발표가 된 이 음반 수출액 데이터를 보면 또 빠르게 증가하고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음반 수출액 데이터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2025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한 60% 가까이 상승한 추세였고 전달과 비교했을 때도 60%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여전히 회복세는 견조하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 여기서 눈에 띄는 증가세를 보였던 국가는 일본 그리고 중화권이었습니다. 일본은 전달 대비 거의 400%가량 증가하는 모습이었고 중화권에서도 전년과 비교했을 때는 225%의 증가세 나타내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는 지표로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동남아가 조금 부진합니다. 동남아에서 원래 K-팝 인기가 대단했는데 최근에는 살짝 부진하다는 점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 회복해야 하는 부분이 많지만 전달과 비교했을 때는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꺾이는 추세다라고 단정 짓기는 아직은 이르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관은 음악을 사랑해. 제가 이 차트를 보자마자 이 음이 떠오르더라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엔터주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3개월간의 추이입니다. 보시면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가장 윗단에 있는 라인이 기관 투자자들의 추세인데 계속해서 좀 올라가는 모습 나타내고 있죠. SM도 마찬가지고요. YG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여기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JYP 엔터테인먼트 순항을 하다가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오면서 고개가 꺾이는 모습 나타냈다는 점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체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은 이렇게 엔터주들 쪽으로 관심을 높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도 엔터 비중을 4.93%에서 5%대까지 확대를 했다는 점도 수급적인 특징으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서 기대감이 여전하다라는 증권가의 코멘트도 살펴볼 텐데요. 유진투자증권부터 대신증권까지 4곳의 투자 의견을 살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한한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이 주가 모멘텀으로 강력하게 작용이 됐는데 최근에는 단기적으로 좀 이러한 모멘텀이 소멸이 됐다라고 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단기적이다라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이 모멘텀이 살아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여전히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다. 중국이 개방을 할 시에는 공연 업사이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투자 포인트 잡아줬고요. 엔터 4사의 공통점, 공연과 MD 매출에서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현재 주가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밸류 중하단에 위치해 있다면서 여전히 밸류 매력도를 부각시켜줬고요. 과거 대비 라인업별 활동 빈도와 규모가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월부터는 음반 발매가 활발해질 것으로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맞물리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봤고요. KB증권에서는 중국에 5만석 이상 모객 공연장이 36개가 있기 때문에 중국의 본토에서 공연을 할 시에는 이제 100만 명 이상 추가 모객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봤고요. 대신증권에서는 올해부터 2027년 동안 공연 모객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팬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팬덤이 결국에는 모객 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자, 2분기 주요 아티스트가 컴백한다는 점, 메가 IP들의 활동 재개, 저연차 아티스트의 성장, 신규 IP 확보 효과를 이제부터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증권가의 코멘트 살펴봤는데요. 일정 모아보기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하이브 쪽에서는 세븐틴, 여자친구, BTS의 제이홉, 그리고 르세라핌이 1월부터 3월 이 1분기에 컴백할 예정이고요. SM에서는 디어 앨리스, 하츠투하츠, 레드벨벳의 슬기, NCT 쪽에서도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는 포인트 있습니다. JYP와 YG에서도 이렇게 일정을 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까지 좀 뚜렷한 성과를 낸 쪽은 하츠투하츠가 제일 많이 꼽히고 있습니다. 초동 40만 장을 돌파해냈고요. 역대 걸그룹 데뷔 중에서 초동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이 하츠투하츠의 행보가 엔터주를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는 점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BTS의 제이홉 같은 경우에도 12시간 라이브가 누적 재생 2,700만 회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다 조회수를 기록했다는 점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메가 아티스트 컴백에 대한 기대감이 결국에는 이렇게 엔터주들을 향한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고 있는 건데요. YG 엔터와 하이브의 메가 아티스트가 대표적으로 있죠. YG는 블랙핑크, 하이브는 BTS. 먼저 YG 엔터테인먼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저연차 아티스트의 수익화 구간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2025년 영업이익은 이로 인해 흑자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고연차 IP인 블랙핑크와 위너 그리고 악동 뮤지션의 활동 재개와 더불어서 3분기부터는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가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월드 투어와 관련해서 직전 투어 대비 1.5배가량 증가한 모객수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2026년에는 이익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신인 데뷔 등 IP 파이프라인을 확장할 것으로 보이고 베이비몬스터가 수익화 구간을 단축시켰다는 점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월드 투어에서 사실 신인 그룹들은 20만 명의 모객 수가 거의 평균적인데 이번에는 앵콜 콘서트 전에 40만 명을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베이비몬스터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이브까지만 살펴볼 텐데요. 드디어 6월에 BTS 전 멤버가 다 같이 전역을 해서 이제 다 같이 또 공연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완전체에 대한 기대감, BTS를 필두로 해서 5팀의 아티스트가 서구권에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 또 캐츠아이가 상반기에 컴백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공연이라든지 성과에 대해 연착륙은 무난하게 이뤄질 것이다 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은 따라서 11.4%가량 더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3.2%포인트가량 증가한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엔터주들 최근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조정 시 매수 전략이 유효할지 오늘 저희 방송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장에 양 지수의 1% 이상의 상승, 뉴욕장은 일단은 3대 지수 상승으로 끝이 났고요. 일정과 이벤트가 많은 주간인 만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각 종목의 흐름들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은 IS의 김태성 본부장님과 시장에 대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성홍 이사님 도착하시는 대로 합류하시면 네. 저희 같이 전략 이어가겠고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일단 어제장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 네. 사실은 삼성전자 알테오젠을 덜어내고 봤을 때는 어땠는가는 또 따로 봐야 되긴 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도 반가웠던 지수였고 삼성전자와 알테오젠도 좋았습니다. 이들에 대한 전략, 시장부터 각각 주시죠. 일단 미증시도 우리나라 증시와 마찬가지로 조금은 일부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와 미국은 조금 다르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시가총액 대형 상위 종목 일부 종목군들이 지수를 이끌었다면 미국은 사실 빅테크 기업들이 그동안 이끌어왔던 모습과는 다르게 하위단에 있던 중소형 기업들의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지수를 어느 정도 받쳐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굉장히 불편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글로벌 증시가 중심이기 때문에 어제 이제 미국 증시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두 가지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문제라기보단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됐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출발은 그다지 나쁘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대비 월요일 미국의 나스닥 선물지수가 사실은 본장 전망하더라도 마이너스권에 계속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좀 불편했던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그 이유는 뭐였냐면 미국의 이제 베세트 장관이 그냥 자국 증시가 조정을 받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보통 파월 연 전 의장처럼 이렇게 달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베센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과감한 어딩을 좀 하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장 출발하고 나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플러스권으로 올라간 상황. 여기서 이제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는데 이것들이 미국 투자자들로 하여금 행복 회로와 희망 회로를 돌리는 해석을 좀 부추겼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표 숫자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석유와 자동차 부분을 좀 제외해놓고 봤었을 때는 그래도 아직까지 미국 경기의 어떤 소비는 괜찮다라고 평가를 받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등의 어떤 힘이 장 중후반부 들어오면서 굉장히 강했던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나라 증시에 조금 더 이제 번지게 된다라고 하면 어제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앞서 이야기 드렸던 반도체 IT 쪽에서는 삼성전자,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알테오젠 이렇게 대형주들이 좀 움직였지 않습니까? 저는 이들의 추가적인 상승세가 조금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미국의 중소형주들의 보여줬던 모습과는 다르게 중소형주들은 계속 눈치 보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삼성전자와 알테오젠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형주 위주로 이제 수급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주로의 쏠림 현상이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어제 장의 좀 연장선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씩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부터 뜯어야겠죠. 그렇죠. 삼성전자의 5% 상승이 지난해 11월 이후 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너 일가의 이제 대출 만기가 도래한 그렇죠. 점 플러스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업황의 개선 이슈 또 HBM 모멘텀 네. 이게 등장을 했는데 이러한 흐름 지속되리라 보십니까? 일단 사실 이번 주가 GTC 일정에 있어서 삼성전자보다는 다들 SK 하이닉스 혹은 지난주 금요일날 좀 있었던 한화 비전인가? 한미 반도체에 조금 더 많은 관심들이 좀 쏟아졌을 것 네. 같아요. 근데 참 시장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봤던 쪽보다도 안 봤었던 삼성전자가 어제 이제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좀 보이면서 왜 지금 삼성전자가 오르는가 많이들 궁금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 그 해당 산업에 대한 시계열을 좀 놓고 말씀을 드려보면 네. 키옥시아라든지 난야테크가 사실은 메모리 모듈을 통해서 굉장히 지금 좋은 주가의 퍼포먼스를 오래 들어오면서 보였거든요. 두 기업 모두 5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제품을 만들지만 메모리 모듈에 대한 어떤 매출은 없었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모듈 출하량에 따라서 키옥시아와 난야테크가 먼저 움직였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불어온 긍정적인 흐름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또 퍼져 나가는 과정에서 네. 지금 왜 똑같이 SK하이닉스도 레거시, 삼성전자도 레거시 둘 다 똑같이 하는데 이제 삼성전자를 더 좋게 평가를 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이제 가격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HBM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D램을 가지고 만들죠. 그러면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똑같이 D램을 만들었을 텐데 재고가 더 많았던 쪽이 어딘가를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였을 가능성이 저는 더 높지 않았는가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적인 부담은 삼성전자가 덜하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였다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이 흐름들의 연속성은 조금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제 D램의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는데 반등의 조건은 크게 두 가지죠. 재고가 줄어들고 있고 혹은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한 가지의 경우가 더 있는데 빅테크 고객사들이 혹시 모를 그러니까 공급사가 지금 생산량을 조절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 D램의 재고가 모자랄 경우를 대비를 해서 먼저 이제 매수를 해놓는 경우가 좀 있어요. 재고를 쌓아놓는다라고 네. 하죠. 그런 것들이 이제 겹쳐지게 되는 시점이 올해 이제 1분기와 2분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연속성은 조금은 더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이렇게 D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HBM은 후공정 패키징단에서 이제 다른 공정들이 들어갔지만 D램은 결국 전공정 관련주들에 대한 투심을 한 번 더 자극을 시켜줄 수 있는 뉴스로 좀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살펴봤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네.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 특히나 알테오젠은 장 초반 뉴스가 아니었어요. 장 막판의 뉴스였기 때문에 오늘까지 훨씬 더 좀 연장을 기대하는 시선들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누가 바이오의 미래를 묻거든 알테오젠을 보라. 네. 그랬죠. 알테오젠은 급등 이후에도 흔들릴 때도 조금씩 조정을 받다가도 그 조정의 폭이
크지 않았었고요. 그렇죠. 이내 다시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알테오젠 전고점 돌파 가능하다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하고요. 일단 어제 나온 공시가 두 가지의 불확실성을 단 한 번에 해소를 해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알테오젠 하면 지금 두 가지의 불확실성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할로자임과의 소송전입니다. 머크라는 회사가 혹은 뭐 다이치 산교라고 하는 회사가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가 설마 그 소송 이야기 모르고 계약을 했을까요? 얼마나 꼼꼼히 따졌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뭐 1억 오고 가는 그런 금액이 아니라 계약금만 해도 뭐 반환 의무가 없는 금액이 290억. 총 계약금은 660억. 그리고 말송까지 합쳐보면 거의 2조에 가까운 돈인데 이걸 그냥 아무것도 확인을 안 하고 했을 리는 저는 없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시장에 1년에 1%라도 이제 좀 남아있었던 불확실성까지도 제거해주는 어제의 공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두 번째로는 추가적으로 지금 마일스톤에 대한 규모가 더 커지지 않으면 지금의 시가총액이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일각의 불편한 시선들도 있었는데, 그걸 한 번에 모두 이제 이겨내버리는 공시였기 때문에 저는 알테오젠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왔다 그래서 너무 빠르게 그리고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면 저는 그게 더 부담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무래도 이제 시초의 갭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조금은 높아 보인다 생각이 들거든요. 대신에 이제 시초의 갭상승 나왔을 때 기존에 있으셨던 분들은 뭐 빠르게 매도하실 뉴스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역사적인 신고가 영역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라서 저는 지금은 보유 의견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계속 물음표가 붙었던 분들,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좋은가? 그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정말 좋다라는 뉴스를 이제 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이제는 기술적으로 기다리는 일만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급하게 이제 보실 필요는 없다. 대신에 이제 앞서 이야기 드린 대로 시장에 혹시 몰랐었던 이제 불확실성들이 모두 제거가 된 어제 뉴스였기 때문에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제약바이오 전체 혹은 코스닥 지수의 이제 상대적인 강세도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요소로 좀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서도 사실 알테오젠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활발하게 오가고 있습니다. YS킴 님이 알테오젠 리포트 목표가가 73만 원 정도 나왔는데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보십니까? 라는 얘기도 있고요. 천만장자님은 전일 삼성전자, 알테오젠, 방산이 끝이다. 어제 조선은 좀 대접받지 못하는 느낌이다. 라는 얘기도 해주셨네요. 알테오젠에 대한 얘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방산주는 더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고가의 분할 매도해야 되나? 라는 목소리.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또 보수적인 시청자분들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이 부분도 짚어볼 수 있으면 저희 살피겠습니다. 알테오젠, 엄민용 연구원님이 워낙 알테오젠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슈 업데이트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3월 24일 11시에 또 엄민용 연구원님 모실 겁니다. 알테오젠 하면 엄민용, 또 경제방송하면 박민영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서 3월 24일 11시 함께 시청해 주시고요. 자, 바이오 쪽 살펴봤고요. 이제 방위산업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방산주, 뭐 하나그룹주, 현대로템, LIG, 넥스원 요즘에 또 여전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 네. 와, 방산주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참 이게 따라 붙기도 어려운 게 후발주자로 계속 언급을 저는 해드렸던 게 한국항공우주인데, 여러분들이 한국항공우주 차트를 보면 따라가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쉬지 않고 올라가는 상황이고, 또 이제 기다려보자라고 했더니 다음날 되면 또 올라가고, 또 기다려봐야지 하면 또 올라가고,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방산주 안에서 매도를 일찍 하신 분들이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지 네.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방산뿐만 아니라 조선도 마찬가지이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엔 좋았던 뉴스, 그리고 이제 좋을 만한 뉴스들이 대거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노출이 좀 많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열광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유럽에 대한 이제 방위비 증액이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큰 수혜가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유럽 내에서 방위비가 증액을 하면 1차원적으로 그들 기업이 먼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인메타 이런 쪽이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폴란드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력을 한 번을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납기를 맞출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유럽은 방위비를 쓰는 것도 중요한데 납기 내에
그들의 계획 내에 무기들을 이제 받아내서 재무장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제 지금 푸틴이, 언제 트럼프가, 언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이제 확산이 될 가능성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일련의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 이제 큰 골자이긴 한데 돈이 들어와야 돈입니다. 그러니까 수주가 되어야 저는 수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방산주들은 그러한 긍정적인 많은 부분들이 이미 주가에 녹아들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대형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확정 짓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대신에 조금은 변칙적이지만 저의 개인적인 매매 전략,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퍼스텍, 스페코 이런 소형 방산을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그냥 단기 투자의 관점으로 보는 게 이제부터는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 이들이 이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지뢰 제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종전과도 또 한번 엮일 가능성이 높으니 이제 방산이라고 하는 체계가 남을 이제 공격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본인을 스스로 방어하는 것도 있고 기존에 깔려있던 무기들을 철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이제 시선을 중대형 쪽 가치 투자 쪽보다는 조금은 단기적으로 옮겨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의견. 원래 반대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저는 중소형 기업 안에서도 한번 힌트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외에도 퍼스텍과 스페코 쪽 같이 체크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들에서 아이디어 캐치해 두도록 할게요. 물론 이건 장기 관점은 아니라는 점 살펴주시고요. 매매 관점입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을 오늘 좀 관심 두고 볼 섹터로 네. 골라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너무나 많은 진영이 있는데 HBM 밸류체인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레거시 쪽에 집중해서 보시죠. 일단 레거시도 레거시인데 최근에는 레거시와 HBM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고 레거시와 새로운 신기술로 이렇게 나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HBM이 사실 작년과 재작년보다 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파워가 조금은 내려온 상황에서 네. 유리기판이라든지 뭐 CXL이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기술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저는 어제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나온 뉴스 중에 이 펜토초 레이저 기술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꼭 미리 체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네. 생각이 듭니다. 천조분의 1 단위로 이제 강한 레이저를 써서 기판을 이제 자르는 걸 말을 해요. 지금의 기판은 어떻게 보면 일단 가이드라인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휠로 지금 절단을 하는 공정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판이 점점 얇아지겠죠. 그리고 그 기판도 유리기판으로 지금 넘어가느냐 마느냐 지금 말이 많은 상황인데 네. 유리기판으로 넘어갔을 때 다이아몬드 휠로 그 공정을 하게 되면 수율에 대한 문제도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과거의 TGV 그러니까 홀을 뚫는 공정만 지금 보지 않고 홀도 뚫고 그 기판은 이제 사면을 또 절단을 해야 되는 기술에도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이 분야에서 1위는 일본의 디스코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를 이제 쫓아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뭐 많은 기업들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필옵틱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소부장주 안에서도 유리기판 쪽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보면 이 레이저 커팅 장비 쪽을 이제 할 수 있는 기업들을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종목? 네, 종목을 할 거냐. 저는 일단은 필옵틱스를 TGV도 할 수 있고 지금 방금 말씀드리는 레이저 커팅 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을 한번 더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에서 캠트로닉스와 지금 KC텍이 지금 많이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쪽도 지금 레이저 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들 계속 추적하셔야 된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저 커팅에 조금 집중을 해봤을 때 필옵, 캠트로닉스, 마지막 하나가 뭐였죠? KC텍입니다. KC텍. 네. 이렇게 세 종목 관심을 두자라는 얘기고 또 반도체 소부장에서 오늘 유망주까지 골라주셨습니다. 앞서 세 종목 외에도 주성 엔지니어링도 뭐 디스플레이 단 플러스 네. 이제 HBM 밸류체인에도 들어가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의 지금 키포인트는 뭡니까?
일단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작년에 사실 레거시 쪽은 그렇게 혹은 전공정 쪽은 그렇게까지 수입원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재고가 쌓일 만큼 쌓일 정도로 가격의 단가 하락도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안에서도 실적이 견고했었던 기업이라면 그 기업은 뜯어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은 과거에 삼성밸류 체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SK 하이닉스에 대한 의존도도 굉장히 커진 상황. 그런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지금 레거시의 수요는 어디서 많이 나오고 있냐? 바로 중국이죠. 네. 그러니까 중국 쪽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기업들, 높은 장비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어떤 시장의 흐름, 그러니까 과거 1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주성 엔지니어링을 이야기를 하면 중국 매출 비중이 너무 높아서 믿어도 되는 거냐라는 좀 불확실성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단점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장 상황에 맞물려서 장점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다 보니 오히려 다른 기업들보다 시세가 무너지지 않고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 ADL이라고 하는 웨이퍼 이제 실리콘을 이제 싸는 그러한 기술 자체도 사실 원익도 할 수 있고요. 테스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밸류체인으로서 원익그룹주가 가장 많이 거론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의 주가보다 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를 비교를 해보면 월등히 더 견고하다라는 것을 좀 볼 수는 있거든요. 그럼 이걸 통해 우리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상대적으로 기술력의 우위를 지금 현재 점한 시점이 왔구나라고 예측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가격이라면 저는 크게 부담 없이 한번 공략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35,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는 45,000원이라는 목표가를 한번 제시드려보고 싶고 앞서 이제 펜토초 레이저에 제가 기업을 하나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네. 필옵틱스랑 KC텍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제 이제 체크한 기업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오테크닉스가 이쪽에서도 지금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추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은 상법 개정 거버넌스 역시나 포함되어 있다라는 그렇죠. 점을 얘기해 줬는데 이 부분도 역시 긍정으로 보신다면 주가 어느 정도 가리라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1차적으로는 45,000원의 목표가를 지금 생각을 하고 45,000원. 있는데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45,000원일 것 같고요. 만약 여기서 이제 레거시에 대한 혹은 전공정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불어오게 된다면 저는 그 이상도 지금 노려볼 만하다. 대신에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예전부터 추적해 오신 분들은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패턴 자체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 연속성을 보이면서 쭉쭉 가기보단 또 며칠 쉬어가는 과정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쫓아가시기보단 조정이 나올 때, 약조정이 나올 때 저는 천천히 담아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사실 전공정 하면 제가 PSK를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주성 엔지니어링이 악성 매물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탄력성은 이쪽이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 뭐 중국에 대한 모멘텀 쪽도 좀 소비단에서 살펴보고 싶기도 하고요. 네. 원전주가 어제 하락하는 흐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원전주 지금 미국 관련한 노이즈가 껴서 흔들림을 보였는데 체코 원전 이슈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원전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두시는지 이것도 궁금해서요. 원전은 사실 어제 이제 빠진 이유가 두 가지로 좀 예측이 돼요. 첫 번째로는 지금 민감 국가로 지정이 되면서 과연 원전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겠는가, 정상적인 입찰 과정의 평가를 받을 수 있겠느냐가 이제 첫 번째 문제였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뭐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이집트에서 수주한 게 저가의 수주였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과거 우리 조선사들이 했던 어떤 실수를 되풀이하는 거 아닐까라는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체코 이야기만 아니더라도 수주 공시가 떴습니다. 네. 연속적으로 지금 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의 주가는 공략 가능하지 않겠는가. 대신에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거친 것이 아니라 수주 공시가 발생한 두산 에너빌리티만 보는 게 조금은 더 안전하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시각입니다. 중국 경제 이슈 좀 짚어볼까요? 네. 중국
에서 소비 부양에 대한 이슈도 나오고 또 이제 공연 기획사에게 인센을 주겠다라는 얘기도 살짝 나왔습니다. 네. 어제 이제 SM 등이 하이브, YG 올랐고 JYP는 상승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엔터사에 대한 시각은 어떠신지? 일단 엔터는 저는 개인적으로 속도가 그렇게까지 빠르게 붙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열린다라는 관점도 물론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겠지만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이제 테마적으로 좀 움직였던 흐름보다는 실적의 개선세 혹은 실적의 이제 추가 상승세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선 코너에서 우리가 그 엔터 잘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것을 이제 저도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에 하츠 투 하츠를 포함한 SM이 지금은 더 좋겠다. 왜냐하면 SM은 지금 아티스트들에 대한 평가도 좋을 뿐더러 플러스 지금 엔터 빅4 안에서 중국 쪽에 조금 더 누가 더 강하게 민감하게 연결돼 있냐라고 하면 SM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SM을 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M 위주로 압축해 주셨고요. 중국이 이제 이런 엔터 쪽 살피게 되고 소비의 여력이 좀 생겨난다 그러면 그들처럼 화장하고 싶어 아니면 또 그런 소비를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뷰티 쪽은 뷰티 쪽도 좋은데 전 뷰티보다 의류를 좀 보는 게 의류요? 좋다. 일단 어제 휠라홀딩스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개장 시간에 잠시 한번 설명을 하긴 했지만 간단하게 너무 말씀을 드려서 한 번 더 좀 짚어드리면 아니 휠라홀딩스가 언제적 휠라인데 왜 이렇게 돈을 잘 벌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자체 내 아쿠시네트라고 하는 브랜드가 골프 브랜드 이제 타이틀 리스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서의 이제 성과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지금의 가격이라면 괜찮다라는 평가를 받다 보니 휠라홀딩스가 어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휠라홀딩스가 이렇게 돈을 잘 버는 걸 보고 배합하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따라하고 싶은 기업이 하나 있죠. FNF입니다. 휠라홀딩스가 지금 타이틀 리스트를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FNF도 골프 브랜드 하나를 지금 인수를 해보려고 테일러메이드가 지금 시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수를 M&A를 통해서 본인들도 좋은 성과를 좀 내기 위한 어떤 발판을 마련을 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FNF를 한번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잭스믹스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서 중국 내에 이 기업은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오프라인 매장 수가 늘어나고 있느냐 아니면 정체되고 있느냐 줄어들고 있느냐.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 수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벌써 점포 수가.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의류 쪽을 보신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는 FNF, 단기적으로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을 보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순환매도 어떻게 보면 좀 끝자락까지 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안 좋다라기보단 일단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더 많이 남아있는 저는 의류 쪽을 보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류 쪽 이야기 해주셨네요. 과거에는 막 급등을 거듭했었던 그래서 파이팅 앤 파이팅이라고 그렇죠. 얘기했었던 FNF 모처럼 종목명 들어봤고요. 휠라 쪽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까지도 각각의 포인트 잡아주셨으니까요. 중국 소비에서 의류주에 한 번 더 내용들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님과 오늘 알차게 또 집요하게 전략 챙겨봤습니다. 고맙습니다.